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몇 날 며칠 아니 몇 년이 지나도 가슴 한구석에 그대로 박혀있는 경험 말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잊었을 겁니다. 아마 자기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겠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밤마다 그 말을 다시 꺼내 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중학교 시절 선생님에게 들은 말 한마디를 60이 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말이라는 건 그렇게 무섭습니다. 칼로 벤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벤 상처는 마음속에서 몇십 년을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참는 게 이기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누가 웃으면서 무례한 말을 툭 던져도 괜히 분위기가 어색해질까 봐 그냥 따라 웃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렇게 넘어가고 나면 상대는 고마워하기는 커녕 나를 더 만만하게 봅니다. 그리고 정작 그날 밤 잠 못 이루는 사람은 무례하게 말한 그 사람이 아니라 꾹 참고 웃어넘긴 바로 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소리치지 않고도 얼굴 붉히지 않고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짧은 말 몇 마디를 나누려고 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쓰실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잠깐 숨 한번 고르고 가실까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분명 즐거운 자리였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무거웠던 그런 저녁 말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불을 켜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다시 귓가에 맴돌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좋았던 하루의 기억은 금세 흐려지는데 스치듯 들은 그 말 한마디는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걸까요? 그건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이 마음에 그렇게 오래 머무는 겁니다. 무심한 사람은 애초에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상처받는다는 건 여러분이 아직 마음을 열어두고 산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는 마음을 닫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어둔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살면서 들었던 말 중에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한마디가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무심한 말 때문에 오래 마음 아프셨던 적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하나, 일자만 남겨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아픈 말은 사실 낯선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여기 한 분이 계십니다. 40년 만에 열리는 동창회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 옷장을 열어 제일 아끼는 옷을 꺼내 다렸습니다. 아침에는 오랜만에 화장대 서랍 깊은 곳에 있던 립스틱도 꺼내 조심스럽게 발라보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을 돌아보며 그래도 아직 봐줄 만하지 하고 작게 웃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해 반가운 얼굴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오래된 친구 하나가 얼굴을 빤히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너 많이 늙었다. 얼굴에 주름 좀 봐. 순간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다린 옷도 조심스레 바른 립스틱도 그 한마디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나이가 나이니까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음식 맛도 느껴지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 이야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자꾸만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반갑다는 말보다 먼저 늙었다는 말을 꺼내는 걸까요? 여기에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마음의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두고
자기 마음을 남에게 비추어 던진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남의 주름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사람은 사실 자기 주름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늙어가는 자기 모습이 불안하니까 남의 늙은 모습을 콕 집어내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속으로 안심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 자신의 불안이 여러분을 향해 새어나온 것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둘 중 하나입니다. 얼른 손사래를 치며 아니야 내가 뭘 하고 부정하거나 아니면 너도 만만치 않거든 하고 똑같이 맞받아치거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가지 다 나에게 손해입니다. 부정하면 괜히 움츠러들어 보이고 맞받아치면 그 자리에서 얼굴 붉히는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에게 조용히 돌려주는 겁니다. 감정을 싣지 않고 판단도 하지 않고 다만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지요. 상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당황합니다. 내가 상처받거나 발끈하거나 변명하기를 은근히 기대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자기가 방금 한 말이 참 무례했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받아치셨다고 합니다. 친구가 주름이 늘었다고 하자 빙긋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자네 눈에 늙어 보이는 그 얼굴이 어쩌면 자네를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르지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할 말은 다 하신 겁니다. 화 한번 내지 않고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의 얼굴을 나이를 함부로 평가하거든 그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속 불안일 뿐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조용히 담담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 한마디로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얼굴이나 나이를 지적하는 말은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를 아주 잘한다고 믿는 사람이 나를 한마디로 규정해버리는 말입니다. 여기 또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 밥상에서 손주 공부 이야기가 나오자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너무 다그치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하게 두는 게 어떻겠냐고 살아온 세월의 경험에서 우러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숟가락을 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늘 그러셔. 아빠는 원래 그런 말씀하시잖아. 아버지는 그 말에 하려던 말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반찬 한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의 밥그릇은 오래도록 줄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렇다니, 늘 그런다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더 이상해질 것 같고 화를 내면 거봐 또 저러신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명절이 다 지나도록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를 이렇게 한마디로 단정 지어버리는 걸까요? 심리학에는 이런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가족 사이에서 넌 원래 그래 하는 식으로 상대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일을 두고 낙인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에게 자꾸 같은 딱지를 붙이면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은 아예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는 원래 그래? 아빠는 늘 그러셔. 이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그 부모가 평생 보여온 다른 수백 가지 모습은 사라져 버립니다. 자식을 위해 애태우며 한 걱정도 배려해서 건넨 말도 모두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갇혀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뭐를 해도 또 저러신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으니까 아예 입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키고 주고 싶은 사랑이 있어도 감춥니다. 그렇게 관계는 조금씩 조금씩 멀어져 갑니다. 이 대목에서 저도 잠시 말을 멈추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주 짧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반박하는 것도 아니고 서운함을 쏟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질문 하나를 건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상대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킵니다. 아빠는 늘 그러셔 하고 말한 딸에게 아버지가 잔잔하게 내가 그렇게 보였니? 하고 되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딸은 순간 멈칫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짚어 보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가 늘 그러셨나? 아까 그 말은 그냥 손주 걱정해서 나온 말이 아니었나? 그렇게 한번 굳어졌던 생각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화이부동이라 어울리되 똑같아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새깁니다.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과 가족이 붙여놓은 틀에 나를 가두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말입니다. 화목하자고 나를 지우면 그건 화목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규정해 놓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다른 얼굴을 지닌 복잡하고 깊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좁은 틀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화낼 것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분하게 물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그 질문 하나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라도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손길 하나가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저 곁에 있어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나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한마디로 규정해버리는 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보다 훨씬 알아차리기 어려운 무례함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한데 속으로는 나를 밀어내는 말, 얼핏 들으면 나를 위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곱씹어 보면 마음이 서늘해지는 그런 말 말입니다. 여기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어르신은 젊어서 이름난 목수였습니다. 손끝으로 나무를 만지면 그 나무가 어떤 결을 가졌는지 어디를 어떻게 깎아야 하는지 훤히 아는 분이었습니다. 평생을 그 손으로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고 식구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 손이 곧 그분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 자란 아들이 낡은 집을 고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에 연장을 챙기고 옛날처럼 소매를 걷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쉬세요. 사람 다 불러놨어요. 아버지가 신경 쓰실 일 아니에요. 나쁜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연로하신 아버지가 힘쓰실까봐 걱정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슬그머니 연장을 내려놓고 마당 한쪽에 쌓인 나무더미 옆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그 나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기억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날 아버지가 느낀 감정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서운함도 아니고 화도 아닙니다. 그건 이제 나는 쓸모가 없어졌구나 하는 서늘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이 서늘함과 싸우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대놓고 욕을 하면 차라리 맞서기라도 하겠는데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배려라는 이름으로 나를 슬며시 뒷전으로 밀어낼 때 그때는 화를 낼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나를 위한다고 했으니까요. 이런 걸 두고 저는 다정한 무시라고 부릅니다. 미워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위한다면서 밀어내는 것. 그래서 더 아프고 그래서 더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래된 마을 우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도가 들어오기 전까지 온 동네 사람이
그 우물물을 길어다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수도가 놓이자 사람들은 우물을 잊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두레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물물이 마른 걸까요? 아닙니다. 우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맑고 시원한 물을 품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도 길어 올리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지혜와 경험이 마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제 그만 길어 올려도 되겠지 하고 지레짐작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다정한 얼굴로 뒷전으로 밀려날 때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서운함을 터뜨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이 말 한마디 참 어렵지요. 제가 아직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요. 이 한마디는 서운함을 쏟아내는 말이 아닙니다. 아들을 탓하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아직 여기 있고 아직 내어줄 것이 있다는 걸 조용히 알리는 말입니다. 원망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잠시 손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아, 내가 아버지를 편히 쉬시게 해드린다는 게 어쩌면 아버지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은 것이었구나. 진짜 효도는 부모를 뒷전에 앉혀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드리는 것임을 그제야 알게. 여러분은 뒷방에 물러앉아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아직 길어 올리기만 하면 나오는 맑은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정한 얼굴로 여러분을 밀어내는 사람에게 조용히 일러주십시오. 제가 아직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요. 하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를 뒷전으로 밀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내 삶에 너무 깊이 들어와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게는 유난히 자주 집에 들르는 손유 동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도 잠시 그 동서가 집에 오면 이야기가 끝이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이렇게 쏟아냅니다. 자네 그 반찬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대로 해봐. 그리고 그 돈은 왜 그런 데다 써 아껴야지. 손주는 그렇게 키우면 못 써. 요즘 애들 다 그렇게 키우면 버릇 나빠진다니까. 한두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살림하는 법, 돈 쓰는 법, 손주 키우는 법, 안방부터 부엌까지 참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분은 그저 네네 하고 들었습니다. 한마디라도 대꾸를 하면 내가 다 자네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 하는 소리가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나이도 그쪽이 위이고 그동안 쌓인 정도 있고 괜히 얼굴 붉히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동서가 돌아가고 나면 텅 빈 집에서 이상하게 진이 다 빠졌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남의 삶에 이토록 깊이 들어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까요? 여기에도 우리가 알아두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이치가 하나 있습니다. 남의 삶을 자꾸 손대려는 사람은 사실 자기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굴러가면 굳이 남의 인생을 붙잡고 이러쿵저러쿵 할 마음의 여유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허전하고 답답하니까 남의 삶이라도 붙잡고 조종해 보려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내가 뭔가를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참견은 진짜 걱정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허기를 남의 살림살이에 대고 채우려는 것뿐입니다. 우리 옛말에 남의 잔치에 감나라 배나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 잔치상도 아니면서 남의 상에 감을 이리 놓아라 배를 저리 놓아라 참견한다는 뜻이지요. 옛 어른들은 이미 아셨던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는 둘 중 하나입니다. 참다 못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앞에 그분처럼 네 하고 듣는 척만 하거나. 그런데 짜증을 내면 관계가 상하고 듣는 척만 하면 참견은 영영 끝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 말씀은 제가 소화하기 어렵네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부드럽게 건네는 겁니다. 소화하기 어렵다는 말에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당신 말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라 상대도 대놓고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을 들은 상대는 잠시 말문이 막힙니다. 반박도 아니고 동의도 아닌 이 조용한 대답 앞에서는 더 밀어붙이기가 어색해지니까요. 내가 다 자네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하고 다시 나서려다가도 소화하기 어렵다는 그 말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이건 거절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자는 말도 아닙니다. 이건 선을 긋는 일입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는 선 하나를 조용히 그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선이 분명한 사이가 오히려 더 오래 갑니다. 선이 없으면 한쪽은 계속 밀고 들어오고 다른 한쪽은 계속 지쳐가다가 결국 관계 자체가 무너지고 마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참견 앞에서 무작정 참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얼굴 붉히지도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차분하게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은 제가 소화하기 어렵네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과 상대 사이의 건강한 선 하나를 그어줄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남이 나에게 건네는 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남이 나에게 무언가를 자꾸 요구할 때, 그리고 내가 그걸 거절하지 못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거절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누가 부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도무지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 시간이 좀 생기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좀 태워다 달라. 고장난 문짝 좀 봐달라. 무거운 짐 좀 옮겨달라. 그때마다 이분은 그럼요, 해드려야지요 하고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보람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쓸모없어진 것 같았는데 누군가 나를 찾아준다는 게 고마웠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부탁들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내 볼 일도 바쁜데 자꾸 남의 일을 떠맡게 되니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그런데도 거절을 못했습니다. 거절하면 야박한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동안 쌓은 좋은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억울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애를 써도 사람들이 고마워하기는커녕 점점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다 들어줘 하는 말이 동네에 돌기 시작했고 부탁은 오히려 더 늘어만 갔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다 들어주는데 왜 대접은 점점 못 받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탁을 거절하는 방식과 그 사람이 맺는 관계의 만족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오랫동안 지켜본 연구였습니다. 결과가 참 뜻밖이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정작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연구진은 여기에 이름을 하나 붙였습니다. 언제나 내어주기만 하는 사람은 도리어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말이 좀 어렵지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열려있는 문은 사람들이 굳이 노크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되는 곳이니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부탁해도 다 들어주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그냥 편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착해서도 아닙니다. 미움받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나, 관계가 틀어지면 어쩌나.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 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나는 지치고 상대는 나를 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 쌓인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한꺼번에 터지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곧바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딱 한 박자만 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하네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안 된다고 쌀쌀맞게 자르는 것도 아니고 없는 핑계를 지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라는 말이 특히 중요합니다.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어렵다는 뜻이니까요. 관계 전체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부탁 하나만 조용히 내려놓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상대는 더는 밀어붙이기 어렵습니다. 피곤하다는 사람에게 그래도 좀 해줘 하고 조르면 그건 억지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이라는 그 한마디가 서로에게 숨 쉴 틈을 만들어줍니다. 혹시 이 말조차 입에 붙지 않으신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어렵게 시작할 것 없습니다. 부탁을 받거든 그 자리에서 곧바로 답하지 말고 생각 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하고 한 박자 미루는 것, 딱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한 박자가 여러분에게 나를 지킬 시간을 벌어줍니다. 여러분은 세상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거절한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진심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늘래 하고 받아들이다 지쳐버리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챙기십시오.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나를 아끼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친구, 이웃, 자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무심한 말은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오래 함께 산 배우자에게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여기 한 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인은 남편과 함께한 세월이 어느덧 4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동안 밥상은 늘 비슷했습니다. 하던 반찬, 하던 국.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처음 보는 요리를 하나 배웠습니다. 남편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벼르다가 남편 몰래 재료를 사다 놓고 오후 내내 부엌에서 서툰 손으로 그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녁상에 그 새 음식을 올려놓고 부인은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밥상 앞에 앉은 남편은 새 음식을 힐끗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갑자기 이런 걸 다 해야 하던 거나 하지.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내내 부엌에서 보낸 시간이, 설레던 마음이 그 한마디에 스르르 식어버렸습니다. 그냥 맛있다, 이 한마디면 될 것을 왜 저렇게밖에 말하지 못할까 서운했지만 그마저도 삼켰습니다. 화를 내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할 게 뻔하고 서운하다 말하면 별걸 다 서운해한다 할 게 뻔했으니까요.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무심해지는 걸까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오래 함께 산 부부들을 두고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배우자에게 무심한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가 상처를 줬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 함께 살수록 상대의 마음에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상처가 될까 한 번 더 생각하고 입을 열었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조심성이 사라진 자리에 무심함이 들어앉는 겁니다. 부엌 찬장에 오래 쓴 찻주전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십 년을 매일 쓰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거기 있다는 것조차 잊게 됩니다. 너무 익숙해서 소중한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아무렇게나 다루다 그만 이가 나가고 맙니다. 사람 사이도 꼭 그렇습니다. 가장 익숙한 사람을 가장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질문 하나를 건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상대로 하여금 내 마음을 처음으로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뭘 이런 걸 다 하냐고 말한 남편에게 부인이 조용히 지금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하고 물으면 남편은 잠시 멈칫합니다. 그리고 그제야 되짚어 봅니다. 아, 아내가 오후 내내 이 음식을 준비했겠구나.
내 말이 그 마음을 찬물처럼 식혀버렸겠구나. 대개는 그렇게 미안해 하는 말이 따라 나옵니다.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뉘우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하고 오히려 퉁명스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상대가 반드시 달라지리라고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참지 않고 할 말을 했고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속으로 사귀며 혼자 앓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감정이라는 건 말하지 않으면 결코 전해지지 않습니다. 삼킨 서운함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 밑바닥에 차곡차곡 쌓여 언젠가 더 큰 벽이 되어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니까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무심한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건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나이가 몇이든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살아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를 가만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얼굴과 나이를 함부로 평가하거든 흔들리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누군가 여러분을 한마디로 규정하거든 조용히 되물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다정한 얼굴로 여러분을 뒷전으로 밀어내거든 일러주십시오. 제가 아직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요. 지나친 참견으로 선을 넘거든 부드럽게 그으십시오. 그 말씀은 제가 소화하기 어렵네요. 감당하기 힘든 부탁 앞에서는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하네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무심한 말로 마음을 찌르거든 조용히 물으십시오. 지금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6마디입니다. 짧지요? 그런데 이 짧은 말들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우리는 평생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고 화내지 않는 것이 어른스러운 것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무작정 참는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참으면 참을수록 상대는 나를 더 함부로 대하기 쉽다는 것을요. 그렇다고 소리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눈 그 어떤 말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조용한 그 한마디가 관계의 무게중심을 바꿔놓습니다. 말이란 그렇습니다. 크게 외친다고 힘이 세지는 게 아닙니다. 낮고 담담한 말이 때로는 가장 멀리, 가장 깊이 가닿습니다. 로마의 현인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것이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상대의 무례한 말을 자꾸 곱씹으며 아파하는 동안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배운 이 짧은 말들은 바로 그 마음의 주인 자리를 다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으실 겁니다.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던 그 한마디도 함께 떠오르셨겠지요. 괜찮으시다면 그 이야기를 댓글에 조용히 남겨주시겠어요? 누가 이런 말을 해서 참 서운했다고, 그때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고 그렇게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그 마음을 나무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가 같은 일로 혼자 앓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위에 무례한 말 한마디에 밤잠 설치시는 벗이 계시거든 오늘 이 이야기를 살며시 전해주십시오.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사람끼리 이런 지혜 하나를 나누는 것만큼 든든한 일도 없으니까요. 이제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 남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건 쓸쓸한 일이 아니라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때가 온 것이니까요.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 이제 여러분 마음의 자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십시오.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까지 그 귀한 자리를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60년, 70년. 여러분은 그 긴 세월을 참 애쓰며 걸어오셨습니다. 남을 배려하느라 내 마음은 늘 뒷전에 두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평생 미뤄두었던 나를 아끼는 마음을 이제야 조금 돌려주는 것뿐입니다. 앞으로 누군가 또 여러분에게 무리한 말을 던지거든 오늘 나눈 그 한마디를 조용히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흔들림 없이 담담하게 그 말을 건네십시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부디 남은 하루도 그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하고 단단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 어떤 무례한 말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그 사실을 오늘 밤에는 부디 잊지 마십시오.